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의 답이다.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첫 번째 소망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장수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건강이 제일이죠. 맞습니다. 네. 자,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5가지 생활 습관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중년 이후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식단 관리, 그리고 금연, 하루 30분 운동, 마지막으로 적당한 음주, 이 5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는 하는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네.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네.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 건강을 조금 더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좀 잘 기억을 해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장수의 지름길로 안내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실 원장님들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방의 답이다 첫 번째 순서 보이는 라디오부터 출발해 봐야겠죠. 자,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을 해결해 봤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래서 내가 몸에 있는 털, 머리에 있는 털 이런 털들을 싫어해. 김규 개그맨님께서 말을 뭐라 호칭을 뭐라 해야 돼? 그냥 야라고 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한 의사 보이지? 자, 보이는 라디오 건강한 의사 건강하지 않는 MC 김기욱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어리버리한 한수학 선생님이 있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어리버리했어. 어리버리한 거랑 공부 잘한 거랑 다르대. 정겨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컴온! 아, 왜 제 소개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협의되지 않은 그럼 어떻게 내용 협의하고 가시죠. 그러면 협의하고 가시죠. 어떤 선생님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네. 어리버리한 선생님. 어리버리 선생님과 함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피부도 매끈해지고 싶어요. 아, 나도 몸하고 피부 진짜 매끈한 거 좋아해. 그래서 내가 몸에 있는 털, 머리에 있는 털 이런 털들을 싫어해. 왜냐면 매끈해지는 게 털이 방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모든 게 있어야 할 때 있고 없어야 할 때 없어야 되죠. 뭐요? 근데 말 어렵게 했나? 약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약간 이 수준 아니에요? 맞아요. 있어야 할 때 있고 없어요. 없어야 할 때 없어야 한다. 예. 뭐 되게 냉랭하게 얘기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10대 때부터 평생 다이어트를 해오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남들 같지가 않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인데다 전신이 잘 붓고 요요 현상도 기가 막히게 잘 와서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살이 더 찌는 느낌이에요. 나도요. 거기에다가 한 번씩 치팅데이를 치르고 난 다음 날엔 턱이나 입 주위에 엄청 큰 화농성 여드름이 생겨서 패치를 달고 살고 있고요. 특히 잠시 체중 관리에 소홀해지는 겨울철엔 체중 증가와 함께 여지없이 여드름이 올라옵니다. 제가 또 요새 극심한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 조절을 하느라 단백질 파우더와 선식만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좁쌀 여드름이 계속 올라와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살이 잘 찌는 것만으로도 삶이 고단한데 피부까지 이러니 관리하는 것도 이젠 지치고 어차피 다시 또 요요 오고 피부도 안 좋아질 텐데 이렇게 고생해서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자신감과 의욕이 떨어져서 기분이 우울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사실 이게 살이 찌면은 우리 아까 호르몬 얘기를 했는데 김규 개그맨님께서 말을 뭐라 호칭을 뭐라 해야 돼? 그냥 야라고 하세요. 여드름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굴에 뭐 이렇게 기름진 걸 먹으면 기름이 많아지고 그렇지. 얼굴이 막 기름지고 여드름이 많아지고 그럴 이렇게 것 같아. 생각하잖아요. 예, 예. 불과 한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 기름진 걸 먹는 거랑 여드름이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다. 네, 동물성 지방이나 뭐 식물성 지방 합치는 여드름의 뭐 피지 생성이나 모공 각화랑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여드름 악화랑도 상관이 없다. 이런 게 사실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뭐 기름진 거 먹으면 얼굴이 기름져지지 않냐 이런 것들을 뭐 비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뀌었구나. 네, 바뀌었어요. 그래, 그럴 것 같았어. 근데 사실 한의학에서는 네. 원래부터 이게 먹는 거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드름이라는 게 이제 폐풍창, 면포 분자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것들이 이제 고량후미 어. 라고 해서 술이나 어. 기름진 음식, 헤비한 음식들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 이제 고지방, 고열량, 고탄수화물 시기를 먹었을 때 여드름이 진행이 된다. 어. 이렇게 해서 치료도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을 했는데 네. 그게 사실 과학적으로는 뭐 근거가 없는 말이다. 이런 어.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심지어 뭐 그런 말도 들었죠. 뭐 그럼 빨간색 딸기를 많이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냐, 기름진 거 먹는다고 기름져지냐. 그런데 이제 불과 수년 전부터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름진 음식이나 혹은 이제 고열량 시기가 여드름 생성과 연관이 있다. 이런 말이 나타나면서 이제 비만과도 여드름이 연관을 지어서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진짜로 이 먹는 거와 이 피부나 이런 몸에서 나오는 효과들이 이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름기가 많은 장어나 막 전복, 영양식 이런 거 기름진 음식들 많이 먹으면 다음 날 진짜 얼굴에 기름기가 쫙 올라온단 말이야. 네. 이거 효과 이거 본 적 있잖아요. 장어 그냥 쫙 구워 먹고 장어탕 쫙 먹고 으악 복분자 쫙 뾰루지 같은 거 막 올라오지 않아요? 뾰루지가 나죠. 심하게. 네, 뾰루지 심하게. 그러니까 약간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은 이렇게 얼굴로 바로 표출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사람 몸이 기름진 거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 먹으면은 그걸 또 간에서 다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간에서 엄청 바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뾰루지 같은 게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해독 능력이 딸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10대 때부터 다이어트를 이렇게 해오고 계신 우리 2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답이 있을까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고민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살도 찌는 것도 고민이고 여드름도 고민이고 사실 건강하게 살을 빼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도 줄어들면서 살 빠진 거를 이제 유지를 해가는 게 그게 목표가 되죠. 그렇죠. 일단 살이 빠지면 여드름이 줄어든다고 하셨어요. 대신에 요새 이제 운동하면서 단백질 파우더 먹으면서 좁쌀이 올라온다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 파우더가 이제 유지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유를 베이스로 한 뭐 웨이 프로틴 같은 것들 헬스장에서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안 맞는 건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으세요. 이게 이런 우유 같은 것들이 그 피지 분비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드로겐을 이제 자극해서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고 모공을 막아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살을 빠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분 요요 현상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탄수화물 주로 좋아하시고 밀가루나 빵 같은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살이 찔 때 여드름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시기, 고혈당 자극 시기인데 그런 거를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 피가 이제 혈당이 많아지면은 인슐린 분비가 같이 오거든요. 그렇죠. 인슐린이 혈중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IGF-1 이런 것들이 또 여드름을 엄청 자극을 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탄수화물이나 이제 고혈당 시기를 조심을 하시면 살도 빠지고 여드름도 같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게 이런 다이어트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특히나 이제 여드름이 나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커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덜어드리고자 제가 좀 약간 팁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은 이 여드름이 나는 양이 다 똑같다고 합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깨끗한 사람 있잖아요. 여드름 하나 없는 이렇게 밋밋한 사람. 그런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몸 다른데 어딘가에 여드름이 나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승리. 그렇지.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건강한 의사 김기욱이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건강 행사. 네, 보이는 라디오 정겨운 원장님께서 다이어트와 피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살이 찌면서 여드름이 같이 올라온다면 기름진 음식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봐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우리 원장님들과 본격적으로 건강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요즘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뭐 우리 아이 먹는 것, 숨 쉬는 것 무엇 하나 신경 쓰이지 않는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도로 참 환경이 좀 안 좋게 변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 또 한방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성장기 아이에게 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원장님들께서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네. 궁금한데 서재원 원장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지 하루하루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은 식사 자리에서 나올 수 있고요. 네. 일련의 건강 지표는 또 체성분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아이가 밥 먹을 때 보면 식사량이 적당한지 아니면 밥 먹는 속도, 시간에 그러니까 음식을 입에 물고 있는지 아니면 후루룩 잘 넘기는지 또는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른들도 피곤하고 감기에 걸린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는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이어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밥 먹는 거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년 동안 우리 아이가 잘 크는지 키와 몸무게를 체성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벽에 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로 키를 재서 뭐 몇 월 며칠 몇 센치 이렇게 벽지에다가 체크를 했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테리어가 있으니까 어머님들 그렇게 체크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내 아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4월이니까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얼마나 컸는지를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내 아이가 얼마나 크고 있는지, 3개월에 얼마나 크는지, 1년간 얼마나 크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인터넷에 서치해 보면 표준 키, 표준 체중 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속도에 맞춰서 내 아이가 잘 크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식사 자리를 먼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잘 먹고 또 그 키는 잘 크는지, 잘 크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그 표준 기준에 맞춰서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뭐 저희처럼 어른들, 뭐 성인들은 아플 때 한의원 내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방 치료 어느 선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자, 류 원장님, 실제로 뭐 자녀분들도 한방 치료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어떤 치료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엄마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난 다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한약을 먹고 있어요. 네. 이제 이게 한약을 언제 쓰느냐라는 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사실 네. 한약을 치료 목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보조의 목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당연히 치료제를 복용을 해야겠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아이들인 경우에도 보조제로서의 한약을 쓰는 것들은 좋다고 보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열이 있는데 그걸 한의학에서는 간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아. 간의 열이 아이들은 치성하기 때문에 왜 아이들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나부대고 맞아요. 소파 위로 올라가고 막 난리치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런 열의 발로거든요. 커야 되기 때문에 열이 많은 것이고 근데 그 열이 보통 너무 많기 때문에 왜 신생아들 보통 문제되는 게 태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열이 너무 치성했을 때 그걸 살짝 눌러주는 정도만 하더라도 아이들 성장에 굉장히 도움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과연 언제 쓰는 게 좋으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지표가 먹고 자고 싸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좋으면은 잘 크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보조만 하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먹고 자고 싸고 중에 좋지 않은 것이 생긴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한약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그게 좋아질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네.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뭐 손쉬운 진단점들 같은 것들은 꽤 많이 있는 편인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성장기 아이들 보면은 최근에 눈 밑에 다크서클 있는 아이들 진짜 많거든요. 네. 피부 좀 푸석하거나 네. 전부 다 진단점이거든요. 다크서클처럼 조금 내려온 아이들, 좀 검붉거나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엔 비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피부 질환, 아토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네. 눈 아래 혈관이 계속 늘었다 줄었다, 담이 쌓여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진단점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네. 또 치료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일단은 어떤 것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치료냐 아니면 보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보면 네. 그 키나 몸무게 이런 거 말고도 성장을 하면서 소화비만 또 성조숙증, 조숙증. 주의력 결핍 장애 이런 여러 가지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다양한 맞아요.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또 관리할 수 있을지 네. 김남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이러한 부분은 사실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 먹는 게 요새 워낙에 이제 당도가 높고 칼로리가 높은 식품들이 많잖아요. 네. 소화비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열량이 과잉적으로 공급이 되면 아이가 키로 가기보다는 살이 좀 많이 찌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고 예전에는 살 찌면 나중에 키로 간다고 했는데 요새는 비만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체중 신장이 좀 작아진다는 그 연구들도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칼로리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도가 너무 높은 식품들이 많이 들어가면 당 대사에 이상이 생기면서 뇌하수체,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호르몬의 균형이 또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성조숙증이 발생하고 그리고 키가 나중에 더 성장판이 빨리 닫히면서 네. 키가 덜 크게 됩니다. 음. 또 한 가지 또 ADH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달거나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에 신경이 흥분하면서 주의력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먹는 걸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나 한약을 좀 꾸준히 드시면 소화비만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성조숙증 그러니까 호르몬의 균형도 맞출 수 있고 ADHD 머리를 맑아지는 치료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역시나 먹는 것을 먼저 짚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런데 또 아이들의 성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잔다 하더라도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맞아요.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네. 이 부분은 서재원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저는 가장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이 이제 대치동과 가까운 곳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많이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아이들이 내원을 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틱 증상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치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특정한 행동, 그러니까 눈을 깜빡인다거나 입을 실룩거린다거나 이걸 이제 운동틱이라 그러고요. 소리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틱을 이제 뭐 반복적으로 욕설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네네. 네, 욕을 내뱉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특정 행동을 무한 반복하는 걸 틱이라 그러는데요. 이 틱 증상이 1년이 넘으면 그리고 음성틱과 운동틱이 같이 병행해서 나타날 때를 뚜레병이라고도 합니다. 아, 네. 근데 양방적으로는 그 틱 증상이 그 스트레스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그 틱을 악화시키는 확실한 원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네. 해부학적으로는 도파민, 뇌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에 이제 교란이 일어나서 틱이 나타나고 한다 하는데 이럴 때 아이한테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그 신경안정제를 복용시키거든요. 근데 그럼 너무 부모님들이 안타깝잖아요. 네. 그래서 한방적으로 치료를 많이 내원하시는데 뭐 천황 보신단이나 아니면 뭐 귀비탕, 온담탕처럼 이제 심신을 안정시키고 그러니까 간열이 많은 아이들에게 간열을 조금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처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학령기에 있는 7세에서 11세 아이들에게 10%에서 20% 정도는 틱은 다 빈발해요. 네.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이렇게 눈 깜짝이는 친구들 한 반에 한두 명씩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걸 지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아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를 아시고 조금 이렇게 풀어놔 주시면 자연적으로 소실도 됩니다. 다만 1%는 성인이 돼서까지도 이제 성인 틱으로 이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서치하다 보니까 요즘 비염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비염에 들어가는 항히스타민제 또는 코 막혔을 때 그 코 막힘을 풀어주는 그런 처방된 약에 부작용으로 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염을 오래 앓고 있고 감기약이나 그런 비충혈제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을 복용했던 아이들에게 틱이 많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방적 치료를 좀 이제 비염이든 감기든 틱이든 좀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물론
아이의 몸에서도 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틱을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스트레스가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시면서 뭐 지금 비염 증상도 언급을 간단하게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류 원장님, 실제로 요새 우리 아이들 비염이라든지 뭐 중이염, 아토피 같은 질환들 좀 흔하게 겪는 현상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환경이 좀 그렇다 보니까 네. 당연히 좀 많이 겪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거 관리를 도저히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사실 문제이기는 한데 맞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 거를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별게 없거든요. 네. 스트레스, 과로, 음식. 네.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누구나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과로 같은 경우에도 일하거나 혹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공부하면서 활동하거나 할 때 어떻게 조절이 잘 되긴 힘들거든요. 네. 그런 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 음식. 그렇죠. 아.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 요새 워낙 많이 뭐 밀가루 음식이나 흰밀가루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그 유제품 이런 것들 많이 드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몸 안에 쌓여서 찌꺼기가 되고 그것들이 결국 호흡기로 나타나면 비염, 피부 쪽으로 나가려다가 걸리다 보면 아토피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관리 측면에서 생각한다 보면은 음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뭐 치료 같은 경우에야 이제 뭐 그 진단을 제대로 해서 네. 적당한 치료를 찾아야겠죠. 네. 스트레스, 과로, 음식. 역시나 또 그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만큼 성장기 아이들은 오. 얼마나 잘 먹는지 이 부분을 부모님들께서 항상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남식 원장님, 우리 아이가 잘 먹지 않는다면 또 다른 걱정일 것 같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한약을 통해서 좀 몸을 보충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잘 먹지 않으면 이제 당연히 성장이 부진해지고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뭐 감염에도 취약해지고 그리고 두뇌 발달도 둔해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이 너무 과잉으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적게 먹는 것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근데 네. 식욕이 너무 떨어진 아이한테 억지로 먹이시면 사실 안 돼요. 오. 억지로 먹이시면 안 되고 식욕이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한약 복용이나 아니면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식욕이 저절로 늘어서 먹어야지 체하지 않고 몸 안에서 흡수도 잘 되고 성장이 일어나는 거지 억지로 더 많이 먹이면 체기가 발생하고 오히려 또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먹지 않는 게 당연히 문제다 보니까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로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한방이 답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준비된 증상 사례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0세 남성분의 증상이고요. 1년에 3번, 4번씩 감기가 한 달 넘게 지속된다라고 하십니다. 자,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넘길 때마다 목구멍이 무척 아프고요. 최근 주변에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라고 하시는데요. 목감기로 시작해서 가래가 생기고 또 기침과 함께 숨쉬기가 불편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관련된 증상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년에 서너 번씩 네. 그것도 한 번 걸리면 한 한 달 달 넘게. 넘게 네,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네. 이런 정말 그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실 그렇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기간이라면 이미 만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서재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만성 기관지염이 맞을 것 같네요. 네. 그 기관지염을 1년 중에 총 앓았던 기간이 3개월 이상, 그리고 2년 연속으로 있었을 때는 만성 기관지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기관지염은 말 그대로 기관지에 염증이 있거나 부종이 생겨서 기침, 가래, 흉통, 또 천명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숨 쉴 때 쌕쌕쌕 거리는 이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네. 또한 이 급성 기관지염은 기침 가래, 아니 그러니까 기침 감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거의 90%는 바이러스성으로 이제 생기는데요. 백일해나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세균성으로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가 되면 만성 기관지염이 돼서 전신이 쇠약해지고 체중도 정말 실질적으로 줄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여 증상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보통은 3주에서 6주 동안 이제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면역력 자체가 떨어져서 재발돼서 만성 기관지염을 지금 앓고 계시네요. 이게 또 대부분 그 네.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렇게 냅두다 보면은 전신이 쇠약해진다. 맞아요. 네, 그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기관지가 아무리 튼튼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요새 뭐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유해 물질을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지염이라는 게 급성이랑 만성의 또 원인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김남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이 환자분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흡연을 하시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급성의 그 기관지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이 많은데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는 몸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뭐 한 2주 정도면 사실은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요 환자분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 질병을 특히나 기관지염을 앓으시는 경우는 주로는 흡연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기 오염이 좀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세먼지나 이런 이제 환경적인 노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먼지가 많은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만성적인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도 뭐 생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은 만성기관지염은 흡연이라서 이 환자분이 아마 흡연을 좀 오래 하시는 분이 아닌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혹시나 내가 평소에 기침을 좀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네. 흡연을 하지 않는가. 반드시 금연. 네, 반드시 금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런 기관지 증상을 기관기 증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류상현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기관지 쪽의 증상을 봤을 때는 거의 다 담으로 보고 있어요. 담이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 어깨에 담 결렸어 하는 그런 담도 담의 일종인데 네. 담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나 체액 같은 것들이 순환이 잘 안 되고 오랫동안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면은 그 체열 때문에 점점 찐득찐득하게 변하거든요. 네. 가래를 객담이라고 부르죠. 객담, 가래 같은 경우에 뱉어서 보면은 색깔이 좀 노르스름하거나 색깔이 진하면서 끈적끈적한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담인데 그 담이 기관지 여기저기에 끼었을 때 그게 이제 기관지염이 되고요. 그렇군요. 네. 한방에서 이제 담에 대한 대표적인 증상들로 요새는 이제 더 많아진 증상이 있는데 뭐 혹시 매핵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매핵기요. 네, 매핵기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네. 이게 매실 씨앗이 들어있는 느낌이다라고 해서 매핵기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 기도나 혹은 식도에 담이 쏠려 있을 때는 뱉으면 가래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관지 안쪽에 조직 사이에 끼어 있는 퍼져 있는 담들은 느낌은 있지만 뱉어낼 수는 없거든요. 네. 실제 기관지염 같은 경우에도 담이 그 조직 사이에 끼어 있어요. 저희 그림 보시면은 지금 왼쪽이 정상 기관지, 오른쪽이 비정상 그 기관지염이 있는 기관지인데 네. 보면 조직 안쪽에 굉장히 비대돼 있죠. 네. 저 안에 들어있는 것들 전부 다 담으로 보거든요. 한방에서 기관지염을 접근할 때는 담을 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과연 저 담이 어디서 생성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음식이랑 과로 스트레스 이것들이고 대부분 다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음식 중에도 열이 많은 음식, 습이 많은 음식, 그리고 인스턴트처럼 찌꺼기를 많이 유발하는 음식들 때문에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 한의학에서는 그 기관지 증상을 네. 모두 그 담에서 담에서. 담을 핵심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네, 말씀해 이 주셨습니다. 담을 제거하는 치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기관지염이 좀 심해진다면 어떤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을지 걱정되거든요. 김남식 원장님, 어떤 네. 상황이 발전될 수 있을까요? 폐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COPD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기관지염이 오래되면 기관지에 이제 벽이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두꺼워지면 너무 좁아져가지고 나중에 다시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는 폐포, 그러니까 폐의 어떤 세포 자체가 다 비가역적으로 좋아질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되고 그리고 소기관지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기관지도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COPD라는 질병은 폐암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구 증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지염을 오래 앓게 되면 폐암으로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천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지염이 알러지성 원인에 의해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알러지성 원인에 의해서 반복하는 증상들이 생기면 천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천식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폐암까지도 걸릴 수 있다. 무서워요. 네,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기관지염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의학과 양의학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 또 접근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서재원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이제 비슷한데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선 한의학에서는 기관지염을 해수, 기침과 가래가 있다, 또는 폐위, 폐가 위축돼서 쪼그라들었다, 폐창, 폐가 부풀었다 해서 이제 해수나 폐위나 폐창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은 첫 번째가 폐열이 있을 때, 급성 기관지염이죠. 그래서 염증이 쉽게 발생하는 상태를 폐열증으로 보고요. 이제 그게 만성으로 넘어감으로써 폐허증
폐음어증, 신허증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허증은 그러니까 추위를 좀 많이 타고 피로를 쉽게 느끼시는 분. 그리고 폐음어증은 음이라고 하는 거는 폐 점막의 그 점액 물질을 한의학적으로 폐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점액 물질이 허해져서 부족해져서 끈적끈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래를 뱉고 싶지만 잘 뱉어지지 않고 음어로 인해서 가짜열, 허열이 생기기 때문에 손이나 발이나 약간 몸에 미열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이게 더 이제 허해지고 심해지면 신어증으로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노인분들의 삐쩍 마르셨는데 기침을 콜록콜록 그것도 새벽에 하시는 분들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무릎도 시리고요, 몸도 춥고요, 여기저기 관절이 쑤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허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네. 근데 양방에서는 대증 치료라 그래서 가래가 있으니까 가래를 이제 삭혀주는 점액 용해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염증과 통증을 이제 진정시키는 진통소염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줄어든 기관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축소된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의학에서는 기본이 되는 치료는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폐, 폐 기운을 보호해주고 청폐, 폐를 시원하게 해주는 게 기본 치료의 원칙입니다. 네. 물론 양방처럼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나라는 약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호흡기 점막에 열을 식혀줄 때는 더덕 우리 나물로 먹죠. 이 네. 더덕을 사삼이라고 하는 한약재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열을 식혀주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기운을 높여주는 뭐 보중익기탕이나 보폐청이탕이나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 침치료로는 호흡기에 관련된 이제 수태음 폐경이 이 엄지손가락을 따라서 이제 가슴 흉부까지 가는데요. 합곡혈이나 경거, 곡지라는 혈자리에 침을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한의학에서는 전체 전신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게 결국은 기관지염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한의학과 그 양의학이 바라보는 시각 또 접근법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네. 들어봤는데 그래도 그 한 가지 공통적인 건 네. 그 양의학도 안정 휴식을 휴식. 강조를 했고 또 그렇죠. 한의학은 면역력 강화를 오. 또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맞아요. 일단은 기관지 치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면역력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신 서재환 원장님이셨다면 우리 류 원장님께서는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치료를 해주시나요? 네, 사실 서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제일 기본적이고 좋은 방법들이고요. 네. 저는 뭐 거기에 조금 더 보충을 해보자면 사실 그거죠. 내 몸을 만들어서 그걸 낳는다라는 거는 기운으로 하는 것들인데 네. 기관지염 같은 경우에도 가래가 너무 늘어붙어 있는데 몸이 허한 경우에는 뱉어낼 수가 없거든요. 힘이 오. 없으니까. 네. 그럴 땐 보호하는 치료가 필수가 되겠고요. 네. 기관지염이 있을 때 가래가 너무 늘어붙어 있어서 나오질 않고 도저히 이걸 어떻게 떼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늘어붙어 있는 이유는 열 때문에 끈적끈적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열을 끄는 약재를 쓰는 게 좋은 방법이 네. 될 수 있어요. 석고라든가 황령 같은 약재를 이용해서 열이 있는 것들을 조금 풀어줌으로써 좀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들. 또 어떤 경우에는 담이 너무 늘어붙어 있다 보니까 전혀 나오지 않고 꽉 차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땐 양방에서 진해거잠들을 쓰는 것처럼 한방에서도 도라지 있죠. 길경이라고 네. 부르는 도라지. 한약재인데 도라지 같은 것들은 실제로 그 담 자체를 녹여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하는 게 맞겠죠. 결국 네. 핵심은 담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한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가래를 제거하고 네. 그러니까 담을 제거하고 또 염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약을 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한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약재들이 들어가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김남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지금 한약재의 종류에 대해서는 두 원장님들께서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그 이제 양방적인 그러니까 의학적인 어떤 그 기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담음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는 가래를 발생을 줄여주는 역할을 첫 번째 하고요. 그다음에 염증과 알러지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객단 배출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가래가 발생했을 때 잘 배출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요 한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지염으로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 약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약 10일 정도를 한약을 복용을 해보니까 염증 물질들이 많이 급격하게 이제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기관지염의 증상들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한 7개 정도의 이제 무작위 대상 연구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양약보다도, 그러니까 양방에서 사용하는 진해거담제보다도 더 우월한 효과를 보였다라고 보고한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약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한약 치료 말고도 좋은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침 치료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외치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약재를 그 편도나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편도가 부어가지고 침 삼키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입 주변에다가 직접 뿌려주는 겁니다. 아니면 묻혀주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 이 환자분 같이 편도가 많이 부어 계신 분들은 뭐 출혈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이제 치료 방법을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요. 한약재 중에서도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캔디로 사탕으로 만든 한약이 있습니다. 이게 뭐 장점이 왜 있냐면 네. 캔디로 들어가면 일단 점막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기침 자체 횟수가 확 줄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입안에 오래 머무를 수 있어서 전신에 작용하는 것보다 이 목 주변에 그리고 기관지 주변에 점막을 쉽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한약재들도 개발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는 캔디형 한약은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어요? 그냥 뭐 그 네. 한약 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 뭐 캔디 정도는 먹어봤는데 네. 이걸 아예 이제 한약을 캔디로 만든 건 처음 봤는데 네. 예, 좀 도움 필요한 분들은 한 번쯤 맞아요.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한방 치료의 핵심 치료 방향, 치료 방법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평소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도 염두를 해야겠죠. 자, 기관지가 약하거나 기관지염에 걸리신 분들이라면 서재 원장님 평소에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습득이 되셨어요. 네. 딱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손을 우선 첫 번째는 자주 씻어야 돼요. 그래서 기관지염의 90% 원인이 바이러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청결을 이제 잘 지켜주시면 좋고요. 심폐 기능을 높이는 게 이제 폐활량도 높이고 폐 기능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유산소 운동으로 항상 이제 건강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이제 만성 기관지염으로 이완된 그 환자분을 추적했을 때 우리 김난식 원장님이 분명히 흡연을 하실 것 같다 하셨죠. 맞아요. 네. 백해무익, 금연이 꼭 필요하고요. 자극 물질이면 오늘도 황사가 굉장히 심하다고 일기예보에서 나왔는데 마스크를 이제 착용해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에 단점이 있었다면 이런 장점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마스크도 착용하고 손도 잘 씻고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잖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물을 자주 마셔주시면 폐 점막의 점액 물질을 만드는 것도 수분이 필요하고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때는 온도도 중요하지만 습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건조할 때는 가습기를 활용하시거나 수분 섭취를 잘 해주셔서 체내에 적정한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거의 감기를 안 걸리거든요. 네. 네. 근데 진짜 지금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걸 보니까 네. 제가 이걸 정말 다 지키거든요. 다 지키고 있어요. 특히나 저는 오. 뭐 흡연도 해본 적이 없고 네. 항상 운동 열심히 하고 물을 또 정말 많이 마시거든요. 물을 많이 마시기. 네. 이거 정말 혹시 저랑 얘기하고 나서 이게 작성하신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자, 또 저는 사실 생강, 유과, 모과 이런 목에 좋다고 목에 하는 좋다는 음식. 차들도 평소에 많이 마시거든요. 네. 이런 게 정말 좀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 류상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과하지 않아야 돼요. 뭐든 과유불급. 좀 많이 마시는데. 그렇죠. 근데 과하지 않게 먹는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일단은 좀 도움된 것 중에 많이 알려준 건 귤 같은 것들이에요. 감귤류, 귤? 비타민 C도 많고 뭐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염증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 신맛, 그 특유의 신맛 같은 것들이 실제 담을 좀 녹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도움이 돼 있고 브로콜리 같은 것들도 기관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브로콜리. 네, 브로콜리 이제 유황 성분이 좀 들어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해독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좀 높여주기 때문에 기관지에 작용하고 폐에 붙어있는 노폐물들을 좀 씻어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보고 또 이제 무 있죠, 무. 무요. 그 나복자라고 해서 무의 씨를 그 기침이나 가래에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가래내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약에 달여서 먹기도 하는데 그래서 무 같은 경우에도 기관지에는 좋은 음식으로 좀 알려져 있는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또 토마토.
사실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에 좋은 거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나오는 단골이거든요. 토마토에 이제 빨간색의 색소를 이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의 색소가 들어있는데 네. 그 라이코펜 같은 경우에는 항암 작용이나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염증을 굉장히 잘 잡아주기 때문에 오.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 건강식품 같은 것들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게 맞아요. 되죠. 뭐 기관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등어 같이 이제 등푸른 생선류들, 오메가3가 풍부한 그런 등푸른 생선류들 같은 경우에도 먹었을 때 항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 기관지에 도움이 되고 또 그 지방산이나 그런 기름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예. 기관지에는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기관지 건강에 좋은 음식, 네. 감귤류, 브로콜리, 무, 토마토, 그리고 고등어, 고등어.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그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기관지염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호흡하는데 좀 불편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운동을 하는 게 또 그 이 심폐 능력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고 원장님들께서 강조해 주셨는데 네. 이런 기관지염을 앓고 계신 분들도 운동을 해도 괜찮은 건지 김난식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운동을 장기적으로는 사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이 네. 있으신 분들은 사실 운동을 하실 때 호흡곤란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이제 면역력을 개선시키고 증상을 장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호흡곤란 느끼실 정도로 과도한 운동을 하시는 건 당연히 좋지는 않지만 적은 강도로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유지하시는 운동은 유산소와 그리고 이제 그 근력 운동을 섞어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더욱더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걷기 정도, 네. 한 빠르게 걷기 정도, 가볍게. 네, 그리고 또 수영도 정말 선수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살을 좀 게 그 다이어트 네, 하시는 네. 분들 하는 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한그 정도 강도로 해서 운동을 하면 이런 기관지에 그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40세 남성분의 증상 사례 이야기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건강 꿀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알짜 정보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방이다비다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요즘 비주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많이 말을 하는데요. 외모에 대한 그 중요성이 어느 시대보다도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안면 비대칭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안면 비대칭은 외모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본인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나 컴플렉스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절에 생기는 퇴행성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더욱더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안면 비대칭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비대칭은 말 그대로 상하 좌우의 얼굴이 좀 잘 맞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인체 얼굴에는 정중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간, 그리고 콧등, 그리고 인중을 선으로 그었을 때 코가 삐뚤어지거나 이게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눈썹의 위치가 맞지 않거나 광대의 높이가 맞지 않거나 입꼬리의 높이가 맞지 않는 등 이러한 이제 표정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안면의 면적 자체가 양쪽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면 비대칭의 원인을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에 대한 측면은 첫 번째는 이제 뼈에서 생길 수 있는 골격성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뼈에서 생기지 않는 후천적인 연부조직성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뼈에서 생기는 원인은 이제 유전적으로 뼈의 크기가 양쪽이 좀 다른 경우를 이제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성장 과정에서 두개골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턱뼈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뼈에서 생기는 비대칭이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비골격성 원인에 있어서는 연부조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근육과 같은 부분에 대칭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이제 턱을 개고 계시는 습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한쪽으로만 좀 많이 씹는 습관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척추가 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리를 꼬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동작에서 안면의 비대칭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비대칭이 너무 심해서 사실 저는 음식을 먹기도 힘들고 저작이 힘든 경우에는 이제 치과에서는 교정치료, 치아 교정치료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뼈의 위치가 너무 많이 삐뚤어진 경우에는 양악치료, 그러니까 양악 수술을 통해서 위턱과 아래턱을 잘라서 집어넣는 방법으로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히 양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신경 손상이나 이런 후유증의 가능성이 있고
회복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안면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원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한방에서 할 수 있는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소 안면침이라고 부르는 침이 있습니다. 침은 인체에 들어가면 굳어진 근육들이나 굳어진 조직들은 이완시키고, 그러니까 유연하게 만들고, 늘어진 부분은 수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미소 안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침을 얼굴에다가 많이 놓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적게는 한 50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도 얼굴에 무시무시하게 침을 찌르게 되는데 굉장히 작은 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미소 안면침을 시행했을 때는 늘어진 부분을 당겨주고 그리고 굳어진 부분 풀어주는 효과 때문에 윤곽이 살아나고 양쪽의 대칭을 좀 더 자연스럽게 잡아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시행할 수 있는 건 이 미소 안면침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매선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선침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용 녹는 실을 혈자리에 주입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작은 구멍을 뚫어서 의료용 녹는 실을 넣고 늘어진 부분을 당겨주는 방법으로써 양쪽에 있는 대칭을 잡아주는 치료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근육이 너무 빠져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볼륨을 넣어주는 여러 가닥의 그 녹는 실을 한꺼번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볼륨을 넣어주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매선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선침은 요 인체 안에 들어갔을 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사실은 녹아서 없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콜라겐을 합성시키기 때문에 근육에 탄력을 주고 반영구적으로 그 피부를 잡아줌으로써 안면 비대칭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실 추나요법을 또 들고 왔는데 추나요법이 왜 안면 비대칭에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면의 비대칭은 사실 턱관절이 틀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턱관절 추나가 굉장히 유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고개가 삐뚤어지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추 추나 자체도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비대칭을 치료하는데 척추를 잡아주는 추나요법을 동시에 사용을 하면 비대칭을 치료하는데 특히나 골격에서 오는 골격성 비대칭을 치료하는데 더욱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면 비대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안면 비대칭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본인이 큰 컴플렉스를 느끼면 이것은 질환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한쪽으로 삐뚤어지면 척추나 골격에 오는 비대칭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길 수 있는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닳아 없어지는 그런 이제 퇴행성 변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면 비대칭 그러한 증상들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빨리 교정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침 치료와 추나 치료를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이 답이다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네, 김남식 원장님께서 안면 비대칭에 대한 꿀팁을 알려주셨는데요. 이게 그 선천적 요인도 있지만 네. 잘못된 자세 같은 후천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평소의 생활 습관을 좀 바로 잡아야 한다. 맞아요.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치료 방향성을 설명해 주셨지만 매선침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서재현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매선 시술을 요즘 한방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한방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네. 근데 이물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환자분들이 겁을 많이 내시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수술할 때 봉합사로 사용하는 실로서 몸에 완전 가수분해 다 천천히 녹아요. 아, 완전 사라지는 거군요. 네, 평균적으로는 6개월에서 8개월이 지나면 다 녹는다고는 하는데 네. 물론 환자분의 그 체질에 따라서 더 빨리 녹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더 늦게 녹기도 하지만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돼 있으니까 겁내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김남식 원장님 꿀팁에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 매선을 이렇게 자입을 해두면 얼굴에 침 맞는 효과가 계속 24시간 6개월 정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비대칭을 좀 더 장시간 잘 잡아줄 수 있는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주 안전한 시술이고 또 그리고 그 우리 몸 안에서 네.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모두 사라지니까 네, 이런 부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진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건강 이야기 함께 보셨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